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수입니다. 요즘 매일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인데요. 최근에 부산에서도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과 직결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 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영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화랑이 되면서 사실은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과 같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세는 당연히 찾는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반환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쓴 측면이 있어요. 어차피 찾을 돈이니까. 예, 찾을 돈이고 그 앞에는 그렇게 반환을 받지 못해갖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다음 사람한테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반환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고 다음 사람한테 받아서 주면 된다는 개념으로 많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 상황은 어때요? 초창기에는 특히 인천 미추홀구라든지 맞아요. 지금 요즘에 동탄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부산도 작년부터 특히 이제 부산 진구라든지 오피스텔이 조금 많은 지역에서 조금씩 나타났는데. 그래요? 전 최근에 부산 뉴스가 나와서 최근에 일어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경찰청 이런 데서는 수사를 갖다 한 1년 전부터 들어간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제 부산 쪽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례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커질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부산 지역 상황만의 특징도 있어요? 차이점이랄까요? 전국적인 사례하고 사실은 부산 사례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한쪽 지역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앞에 이제 영끌 투자 이럴 때도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SNS 문화 유튜브 문화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카페라든지 정보 입수가 쉬워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공유를 하면서 또 이분들이 한쪽에서 오래 하다가 보게 되면 수사기관이라든지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압박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명의를 갖다 넘겨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하면서 사실 부산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신 분도 타 지역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부산에서 문제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일으키신 분이 또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타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모두 3,400여 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건물 4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 부부가 갑자기 사라진 건데 세입자는 90여 가구, 전세 보증금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전세 사기 조심한다고는 하는데요. 대부분 보통 어떻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 수요가 많은 걸 악용을 하는 겁니다. 전세 수요가 많은 걸 악용을 해가지고 같은 가격에 전세를 낳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갖다가 구상을 한 겁니다. 머리를 이상한 데다 쓰네요. 근데 우리가 이 이치적으로 보게 되면 2억짜리를 갖다가 2억의 전세 들어올 사람 없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 매매 시세를 갖다가 2억 5천, 3억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쓴 방법이 이제 어떤 방법이냐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빌라왕 이런 분들 신용불량자라든지
또 뭐 심지어는 뭐 어디 뭐 노숙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신분증을 이제 한 채당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명의 대여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매매 가격을 갖다가 이제 실제 요 몇 년 전에도 많이 문제가 됐는데 허위 매매 자정거래라고 해서 그냥 원래 2억에 살 사람도 없던 걸 갖다가 2억 5천에 매매 계약서를 써버리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한테. 매매가가 이렇게 된다. 2억 5천이고 3억이니까 2억에 들어가도 원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80%, 90%까지 간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분들은 한테 또 이런 설득이 들어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2억 5천짜리 집인데 당신이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 빌라는 살기는 싫지만 그래서 5천만 원 싸게 사네 싶어가지고 2억 전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례들이 다 안타깝고 속상하긴 한데요. 또 정말 안타까운 상황, 또 다른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크게 한 게 아니더라도 보통 뭐 그냥 개인 임대인한테 들어가는데 개인 임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아파트를 전체 주더라도 그 아파트 일부 이제 한 2억 정도 건재단가에 설정이 돼 있다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입자를 받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게 되면 세입자한테 2억을 받든지 3억을 받든지 그 전세 보증금으로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20, 30대 이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임대인 말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한테 빚을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되면 내가 특이하게 써줄게. 그러니까 잔금을 받는 즉시 은행에 요 건재단권 비용을 갖다가 지불해갖고 건재단권을 말소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왜냐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돈을 줄 때 은행에 그 돈이 가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줘버리는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돈이 급하면 딴 데 우선 돌렸었다가 갚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딴 데 돌렸었는데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못 갚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 주변도 그렇지만 보통 사회 초년생 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월세를 아끼려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지원받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회 초년생 분들도 좀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문화적인 가도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전세 제도 자체가 저희 나라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근데 사회초년생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전세금을 조금 많이 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옛날 반지하 같은 데서 살던 청년들도 맞아요. 조금 좋은 곳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주거에 대해서 거주 거기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상향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못 들어가더라도 신축 빌라에서 왜 사고가 많이 터지냐고 하게 되면 신축 빌라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깔끔하거든요. 네, 그죠. 근데 그런 데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 이제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죠. (2021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입주한 박모 씨. 전세가가 분양가와 같았지만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었습니다. 요즘 진짜 조직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범위가 크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신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언제부터 이런 양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든지 돈이 돼야지 돈이 되는 곳에는 우리 팔이 끌린다고 그런 게 사실은 이제 많이 나타난 거는 요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원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많이 나타난 현상인데 소위 이제 선수들이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주택보다는 이제 뭐 억감정이라든지 그리고 거래하는 단계에서 조금 뭐 장난을 갖다 한다든지 하는 거는 상업용 건물에서 초창기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얻으신 분들이 이걸 주택으로 돌리게 되면 훨씬 더 쉽고 대량으로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머리 이상한 데 쓰시죠? 그럼 저는 안 쓰는데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억감정을 해서 우리 전세 반환 보증 보험 범위를 갖다가 올리는 거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우리 경매에서 상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반 상업용 건물에서
그 전월세 계약을 갖다가 고의로 올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적정 가격이 1억에 200만 원짜리를 갖다가 1억에 300만 원 올려버리게 되면 매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갖고 올려가지고 이제 팔고 실제는 10억이 적당한 걸 갖다가 13, 4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소위 말해서 전문가 일부 사이에서 나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이 계약을 해봤지만 네.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할 수 있는 조심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막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느냐고 하면 아주 나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대출을 받고 당일날 전세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4월 29일 날 이분은 이사 들어오고 확정일자 받고 4월 29일 날 집주인이 또 대출 받았죠. 그럼 은행하고 이 세입자하고 누구를 우선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같은 날짜에 걸렸잖아요. 같은 날짜에 걸렸는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은행을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81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대신에 주민센터 공무원이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걸 누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 간편한 제도를 만들어가 세입자를 보호해줬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특별히 보호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보다 우선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고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밤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하루 차이네요. 예, 하루 차이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마음 먹고 사기치면 저조차도 당할 수밖에 없죠. 진짜 못됐다. 예. 그럼 이렇게 또 시스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또 있어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분들도 아주 1%도 안 돼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 정직하게 예, 예. 일하시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빌라를 중개해주면 빌라 가격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을 받는데 그 아까 이렇게 기획 그런 빌라 가격을 매매 시세를 갖다가 올리고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많이 받는 그 방식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 300만 원, 500만 원을 갖다가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받으시거든요. 건당 그렇게 그렇죠. 받으시죠. 더 쉬우면서 더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소위 말해서 돈의 유혹이 안 넘어가셔야 되는데 넘어가는 아주 일부 전문 자격세가 있는 게 문제죠. 국회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 떼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안이 정부 여당의 특별법엔 빠져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요즘 정부도 부산시도 정말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많이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반 정도는 실효성이 있고 반 정도는 실효성이 없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전세 피해자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우리도 아주 일부는 손해를 볼 테니까 정부에서 그 채권을 사가지고 가서 우리한테 조금 너희는 나중에 구상 검찰, 경찰, 국세청 동원해갖고 숨겨진 재산 찾아가지고 받아내고 우리한테는 조금 먼저 돈을 달라.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도 재원인데, 지금 드러난 정도 재원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앞으로 네. 얼만큼 생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가 걸리죠. 주택이니까 약간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이를테면 다단계 사기도 있고 그리고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많은데 이것만 특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물론 주택이니까 조금은 경향은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급한 것도 있는데 왜 국민 세금도 투입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사회적 합의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한쪽에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알아봐 오셨는데요. 이 피해자가 내 막내 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딱 부탁드립니다. 힘들겠지만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우리 많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뜻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좀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피해본 사람들도 그렇지만 지금 피해를 또 안 받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가 또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도 피해자가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는 나타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피해를 갖다 안 보신 분들도 언제든지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고 남을 믿지 말고 내 스스로 모든 걸 눈으로 확인해. 공인중개사 소장님 말도 믿지 말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소장님 말 듣고 나서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다 거치다 직접 등기부도 떼보시고, 그리고 그 주변의 시세도 본인이 전세라고 안심하지 말고 매매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군데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은 제도상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피해자분이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들이 발빠르게 나와서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